안녕하세요. 2학년 실용수학을 담당하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실용수학 교과서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조사를 이용한 연구와 표본 추출. 일단 생각의 창 2번 문제를 같이 보면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의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민욱이와 지호는 어느 통신회사의 가입자들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평균 데이터 양을 조사하려고 한다. 민욱이와 지호가 각각 선택한 조사 방법의 장단점을 한번 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욱이 대화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를 모두 조사하자. 그리고 지호의 대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니야. 휴대전화 사용자 1000명을 선택하여 조사하자. 민욱이는 전체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여 휴대전화 평균 데이터 양을 알아낸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호는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10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두 가지 방법에 민욱이의 방법과 지호의 방법 중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 다 해보았나요? 민욱이 방법이 좋아요? 지호 방법이 좋아요? 네, 두 명의 방법이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방법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필기를 통해서 민욱이 방법과 지호 방법의 장단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욱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봅시다. 민욱이는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를 조사하므로 일단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조사함으로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어떤 단점이 존재하겠어요? 그렇죠. 전체를 조사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그에 따라서 많이 들 수가 있겠죠. 조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RS를 이용해서 전화를 통해 조사를 한다는 방법을 보면 그 전화 한 통 한 통당 수신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고 조사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민욱이 방법을 따져봤고, 그 다음 지호 방법을 한번 볼게요. 지호 방법은 민욱이의 장점이 단점이 될 거고, 민욱이의 단점이 장점이 될 거예요. 그래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지호는 1000명만 뽑는다고 했으므로 상대적으로 민욱이 방법보다는 적은 시간과 적은 조사 비용이 들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적은 시간과 적은 조사 비용이 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단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요거를 민욱이는 전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호는 전체에서 1000명만 뽑아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조사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오차가 조사 결과에 이렇게 적을게요. 조사 결과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의 이름이 있거든요. 민욱이는 전체를 다 조사했다 그래서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전수조사. 지호는 1000명만 선택해서 조사한다고 해서 이 1000명이 나중에 우리는 용어 배울 건데요. 표본이라고 부를 거예요. 표본. 그래서 지호의 방법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표본 조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줄 좀 그어가면서 볼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을 때 이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의 키를 조사하면 평균 키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부터 줄 끄면 좋겠죠. 대상 집단 전체를 모두 조사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전수조사라고 그럽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형광등의 수명조사, 짧은 시간에 시행되는 여론조사 및 새로 개발된 약의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과 같이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까요? 형광등의 수명조사를 할 때는 그 회사에서 만든 형광등을 쓰고 있는 집을 일일이 다 방문해서 조사를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시행되는 여론조사는 앞에서 말했듯이 긴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새로 개발된 약의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임상시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대상 집단의 일부를 선택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대상 집단 전체의 성질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기서부터 줄 그을게요. 대상 집단의 일부를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중요한 내용 또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수조사는 표본조사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때도 있으므로 표본조사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같은 데는 전수조사보다는 통계조사가 훨씬 더 많이 이용이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전수조사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과서 91쪽 오른쪽 위에 몇 가지 예시를 더 적어가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면 징병 신체 검사 얘기를 할 거야. 징병 신체 검사. 여러분들 오른쪽에 적어서 이게 전수조사인지 표본조사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4개만 할게요. 두 번째로 음식의 맛을 보기 위한 시식검사. 세 번째로 수질 오염도 조사. 네 번째로 투표 후에 출구조사를 얘기할 거예요. 투표 후의 유권자들에 대한 출구조사. 이렇게 4가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징병 신체 검사는 표본조사일까요? 전수조사일까요? 요거는 징병 신체 검사는 군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입대를 하게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전 남자가 다 받아야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전체 남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징병 신체 검사는 전체, 그래서 전수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2번 음식의 맛을 보기 위한 시식검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요리를 할 때 국 간 같은 거 볼 때 국을 전체 먹지를 않죠. 조금만 숟가락으로 떠서 간을 보고, 아니면 요리 경연대회에서도 조금만 시식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부분만 가져와서 전체 평가를 한다는 의미로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수질 오염도 조사. 여러분들 저희 학교 뒤에 천들이 많죠. 그 천의 수질 오염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천의 모든 물에 대해서 할 수 없죠. 어떤 부분을 잡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염도 조사한 다음에 전체 결론을 얻기 때문에 3번도 표본 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은 투표 후에 유권자들에 대한 출구조사예요. 출구조사를 할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죠. 연령별로 하거나 아니면 남성, 여성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몇 명만 뽑아서 이렇게 출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91쪽의 내용을 전체 다 봤고 이제 페이지 92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줄 그을 부분이 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줄 그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 그을게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에 네모를 이렇게 칩시다. 이 모집단에서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뽑은 대상들의 모임을 표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모집단에서 뽑은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표본에 포함된 대상들의 개수가 있을 거죠. 그거를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에서 표본 자체를 추출하는 것을, 뽑는 것을 우리가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요 네 가지 용어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상, 모집단을 잡아줘야 돼요. 가장 첫 단계예요. 이 모집단의 지금 개체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너무나도 많은 거를 전수조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수조사는 전체를 조사해야 돼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추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집단에서 몇 명을 가지고 와서 추출을 하면 이제 표본 집단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표본을 조사하는 과정을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한 거죠. 모집단에서 몇 개만 추출을 해서 표본을 만들고 이 표본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할 거예요.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연구의 목적은 모집단을 조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한 다음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표본을 조사하겠죠. 이 표본을 조사해서 뭐를 추측을 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표본을 조사한 다음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인 거예요. 자, 계속 밑에 거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한번 추출된 대상을 다시 되돌려 놓은 후 다음 대상을 뽑는 복원 추출이 있어요. 복원 추출이 있고, 되돌려 놓지 않고 다음 대상을 뽑는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자, 설명을 할게요. 표본을 뽑은 다음에 요거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또 새로운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때 이 표본을 다시 모집단에 넣는 경우도 있고, 이 표본을 이제 제외하고 삭제하고 다시 새롭게 생성된 모집단에서 또 추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 놓은 후 다음 대상을 뽑는 것을 복원 추출, 되돌려 놓지 않고 다음 대상을 뽑는 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징병 신체 검사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징병 신체 검사에서 우리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신체 검사를 받고 군대를 다녀왔어요. 표본으로 뽑혀서 신체 검사 받고 군대를 다녀왔는데 다시 한번 모집단, 전체 국민인 모집단으로 들어갔다면 이게 보건 추출이 되는 건데, 보건 추출이 되어버리면 또 신체 검사를 하게 되겠죠. 왜겠어요? 모집단에서 또 추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징병 신체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다시 되돌려 놓지 않는 비보건 추출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예시를 하나 떠올리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한 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밑에 줄 볼게요.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는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볼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집단 안에 있는 개체 수가 너무나도 많으면 표본을 뽑은 다음에 이 표본을 다시 넣든 다시 넣지 않든 이 모집단의 수가 많아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10명의 친구가 있는데 1명이 빠져서 9명이 되었어요. 10명에서 9명이 됐어요. 1명이 빠지면 타격이 엄청 크죠. 10명에서 9명이 되면. 그런데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에서 1명이 빠져서 9,999명이에요. 이때는 이 1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죠. 실감이 그렇게 크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애초에 숫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10,000명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1명이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표본을 뽑아서 다시 복원을 하든 비복원을 하든 이 모집단에 추출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하고자 할 때 모집단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학교 학생 전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이고 조사해야 할 항목은 뭐겠어요? 위에 나와져 있죠. 컴퓨터 사용 시간이겠죠. 그래서 각 학생의 하루 동안의 컴퓨터 사용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을 채워보았습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중요한 것도 줄을 칠 겁니다. 표본조사는 여기 줄 띄울게요. 표본조사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위에서 다 한 얘기예요. 그 표본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이 목적. 여기에만 좀 줄 좀 그어 놓겠습니다. 따라서 표본은 모집단의 성질이 잘 반영되도록 치우침 없이 추출해야 된다. 치우침이 없이 추출. 표본을 추출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는 모집단의 각 대상이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모두 같도록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집단의 각 대상이 표본에 포함된 확률이 모두 같도록 추출하는 방법.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임의 추출이에요. 이미 추출을 해야 신뢰성 있는 표본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추출, 이거를 무작위로 추출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무작위로. 아니면 랜덤 추출이겠죠. 완전 랜덤을 이용해서 랜덤 추출. 이런 내용으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미 추출한 표본을 임의 표본 또는 확률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추출을 할 수 있겠지만 임의 추출로 이렇게 추출된 표본은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좋은 표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본을 임의 표본, 확률 표본 이런 용어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표본 추출의 진행 절차의 예가 있어요. 4단계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첫 번째 모집단의 정의, 두 번째 표본 추출 단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모집단 구성 목록과 표본의 크기, 네 번째 표본 추출의 실행. 여기서는 이렇게 무작위로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표본을 얻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9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구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 연구에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여기 줄 좀 끌게요. 전수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는 모집단의 성질을 바로 알 수 있으므로 가설의 참 거짓을 즉시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전수조사는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설을 여러분들이 세웠을 때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연구는 표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얻기 때문에 연구자는 표본에 포함된 정보를 분석하여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거예요. 표본 조사는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이에요. 이때 표본 조사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통계적 추론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통계적 추론을 통하여 연구자는 통계적 모형을 설정,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근거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미래에 일어날 현상을 예측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밑에 그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일단 어떤 문제 상황이 나왔을 때 모집단을 정의를 해야 된다고 했죠. 모집단을 전체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서 이제 표본을 추출하겠죠.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표본을 추출하면 이제 표본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x1, x2, 땡땡땡, xn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본의 크기는 몇 개가 될까요? 여기서 표본의 크기는 n이 되겠죠? n개가 있기 때문에 n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진행되는 과정은 이 표본을 관측을 해야 돼요. 관측을 해서 자료를 얻어야겠죠. 이 자료들을 요약하고 정리를 해야겠죠. 요약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요약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 이렇게 4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전체 과정을 우리는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통계적 추론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줄도 그었죠. 네모도 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모집단이 있을 때 표본의 크기를 뭐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1억 개 이런 식으로 크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오른쪽 날개 한번 읽어보면서 봅시다. 표본 조사에서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표본의 크기는 괄호 칠게요. 요거 정도는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형태, 분석에 사용되는 총계 방법, 연구의 정밀도, 활용할 자원의 제약 조건 등 여기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정해야 한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은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기초연구에서는 적은 표본을 사용하지만 인과관계 등과 같은 구체적 연구에서는 많은 표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적은 표본을 사용을 하겠죠. 왜겠어요? 시간도 적게 들고 표본을 뽑을 때 임의 추출로 신뢰성만 있다면 거의 오차가 적기 때문에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밑에 내용 마지막으로 이야기 속 탐구만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담없이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줄은 여기 밑에만 형광펜으로 좀 그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모집단의 성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표본 추출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위에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193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는 표본의 크기 약 23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본을 엄청 많이 뽑았죠. 236만 명. 그런데 2명의 후보자가 있었어요. 공화당의 랜든 후보가 있었고 민주당의 루스벨트 후보가 있었어요.
여기서 일단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해서 랜든 후보는 57%, 루스벨트는 43%였어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표본 조사에서는 랜든이 이겼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표본 조사에서는 랜든이 조금 차이가 적지만, 이거 랜드라고 적었죠? 랜든이 저기 루스벨트 대통령을 이겼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에서는 이게 완전히 뒤집혔어요. 실제 결과에서는 밑에 볼게요. 실제 선거 결과는 랜든 후보가 37.5%, 루스벨트가 62.5%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실제 결과는 랜든보다 루스벨트가 훨씬 더 많은 차이로 결국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왜 이런 조사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게 왜 그랬냐면 밑에 나와 있거든요. 여론조사 기관은 이렇게 236만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할 때 어떤 걸 전제로 했냐면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소유주 명부에서 임의로 표본을 추출한 거예요. 여기서 임의로 표본을 추출했다 그래서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것만 보면 진짜 좋은 건데요. 앞에 전제가 뭐냐면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소유주 명부에서 임의 추출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표본이 임의 표본, 확률 표본, 즉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1936년이었거든요. 이 1936년도에서는 전화기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가구주는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유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본 조사는 잘못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유권자의 의견만 반영을 한 거예요. 중산층 이하의 대상 시민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밑에 요거는 꼭 줄을 쳐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수업한 내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통계 조사를 위해서는 모집단의 성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표본 추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하나 있을 거예요. 선생님 교과서에 줄 그어준 것만 보더라도 그 프린트의 내용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끝나면 프린트 바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